안녕하세요. 저는 황윤재라고 합니다. 코로나 일상 미국 장애학생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덧붙여서 제가 붙인 그 부제가 바로 Back to the Future입니다. 미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유명했던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특수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봄 3월쯤에 그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예전처럼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들, 그러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교육부 전체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특별히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져서 내려온 지침은 아니지만 미국 특수교육 장애인 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동등한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본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똑같은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가 폐쇄가 되긴 하지만 우리 아동들에게도 그런 개별 학습, 그리고 아동들이 온라인 수업이든 아니면 학교 폐쇄로 인해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손실되어지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고,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보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플랫폼도 이용했어야 됐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어떤 학습 자료, 준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2020년 3월 1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어지고 미국 의회에서 비상구호기금이 책정되어집니다. 전체 교육기금이 한 307억 달러 정도가 책정이 되어졌지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교육 예산이 지방 예산으로 충족이 됩니다. 특수교육을 빼고요. 특수교육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의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 하에서 비상구호기금에서는 연방정부가 75%에 달하는 예산들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15%는 지방정부에서 돈을 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원만 남게 됩니다. 이 상황은 2020년 봄입니다. 3월 이후에. 그래서 모든 교사들도 재택근무를 했어야만 됐었고, 이제 급여와 관련된 행정직원 혹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책임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학교 시설 관리자들, 그리고 온라인 학습 지원을 하는 책임자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학생과 이제 교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선생님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적용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가정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더욱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부모님들 또한 또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는 가정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호소하셨지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인 경우 한 25% 정도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런 어떤 교육 환경 어려움과 맞물려서 우리 특수교육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생겼겠지요.
우리 특수교육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최소 제한 환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많은, 최대한의 많은 시간들을 일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또 제한된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어떤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학습 또는 학습지를 통한 학습, 그리고 인터넷 기반 수업인 경우는 이런 최소 제한 환경에 따른 배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님의 동의를 통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함께 이제 보다 통합되어 있는 환경에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결정문이 내려왔죠. 하지만 지금도 어떤 교사단체 또 부모단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제기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에 이제 학교를 재개방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봄학기,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모든 학교가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 말까지는 모든 학교가 폐쇄가 되었고 여름에 준비하고 있던 여름 프로그램도 모두 다 취소되었지요.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는 모두 마스크를 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정해졌었지요. 하지만 작년 봄에서도 모든 학교 일반 학생들 또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특수교육만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특수 아동들이, 우리 장애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었기 때문에 4월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철저한 위생 규칙을 따랐죠. 손 소독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됐었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쟀어야 했었고 또 교실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껴야 했었고 8월 13일인데요. 오클라호마인 경우는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마스크 끼는 걸 이제 학생들 개인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면 또 학생 개인이 원하면 마스크를 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어떤 그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제 학교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반에 한 2명 정도만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의 우리 이제 명령서는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한다. 하지만 교실 밖 캠퍼스에서는 마스크를 끼던 끼지 않건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권이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그 인접한 곳에 텍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지사 명령이 마스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교사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마스크를 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주라 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조금씩 또 다른
그런 어떤 방향,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미국 질병센터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라 또 학교 현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개방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이제 고민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연구에 의하면 68% 정도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동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또 이런 전문가가 각 학교, 각 학군에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정신 건강에 관련되어지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교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서 장애 아동들은 반드시 상담 서비스, 또 심리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정신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서비스를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라도 개별화 교육, IP상에 특별하게 제공되어지지 않는 심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장애 아동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똑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ARP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을 했지요. 이 돈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심리교육 프로그램 혹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 성취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아서 그런 개인 교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또 학부모가 원한다면 또 교사가 판단해서 아이의 학업 능력이 많이 뒤처진다고 했을 때 튜터링 프로그램을, 개인 교사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장애 아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났을 때 학교 이제 과외 활동들을 할 때도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래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런 교과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줬고요. 또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여러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비드라는 것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나은 특수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늘 가장 큰 질문이고, 또 특수교사로서 놓치지 않는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방향성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그 고민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떤 전반적인 미국의 특수교육 정책 방향, 그리고 그 방향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가 그 장애인 정책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마찬가지겠지요. 똑같은 교육 과정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완전한 어떤 참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참여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경제적인 자금 능력을 가지고 그 사회에 참여하며 결국 본질적으로 본인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가치, 개인의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미국 특수교육의 정책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눈이 오는 날 아침 청소하시는 분께서 계단을 먼저 청소하고 계시지요. 그때 휠체어를 타는 분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경사로를 좀 먼저 쓸어주세요, 아저씨 라고 했더니 청소하시는 분이 그럽니다. 에헤, 이 친구 봐요.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내가 여기 계단을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이 사람들 가고 나서 해줄게. 당신은 혼자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얘기를 하죠. 아저씨, 여기 경사로를 좀 쓸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게 바로 특수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특수교육을 통해서 특수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을 부여해주고 모두가 동등한 어떤 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정책 과정과 관련되어져서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높은 기대치입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별로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학습 계획들을 짜고 또 학생들의 어떤 성취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들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 고래도 정말 그 칭찬에도 춤을 출까에 대한 어떤 결과인 연구가 2020년에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 발표된 거긴 하지만 참여한 학생들은 바로 중국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 표의 부분은 바로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반응하는 뇌파가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감마파의 어떤 그 수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을 보기 전에 교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너를 굉장히 시험도 지금까지 잘 봐왔고 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시험을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시험이 되게 어려워. 아마 네가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성적이 나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그룹에는 어떠한 반응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인데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두 번째 그룹, 그리고 회색이 세 번째 그룹인데 모두 다 이제 시험이 어려웠던지 학생들을 보면 이 감마파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내려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럽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내가 너 성적을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봤더니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세 번째도 어렵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봤더니 너 성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세 번째 그룹에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마파의 수치를 보면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받았던 좋은 기대치를 교사로부터 받았던 학생의 어떤 감마파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승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높은 기대치를 부여한다는 건
학습 동기와 함께 학업 성취력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양성과 문화 정의입니다. 문화 정의는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깨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는 문화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그대로 인정받아지고 또 그 고유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영위해가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하나의 그 다양성의 유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와 다르게 학습하는 사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다양성의 한 유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화. 그래서 미국에서는 농인을 문화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언어의 소수자인 한 어떤 소수민족의 개념으로 농인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에서는 농인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청력 정도에 따라서 난청이냐 농이냐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문화적으로 또 우리는 모두를 칭해서 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소수 민족의 개념으로 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양성과 문화정의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장애를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으로 바라봤을 때 다양성과 문화의 정의는 확보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다양성과 문화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보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또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학습 공간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갤라우데 대학교에서는 이런 농인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농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도 증축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개념들을 모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농인 공간을 생각할 때 농인들의 특성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각 범위입니다. 감각 범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야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농인분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청인들보다 보다 넓은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이 쉽게 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인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림자나 주변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360도 개방되어 있는 곳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 공간을 만들 때도 벽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벽의 높이를 허리 높이 정도로 둔다면 조그만 몸을 이렇게 세워서 다른 사람의 수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진 그런 환경들, 그리고 투명 창문을 두어서 상대방과 또 다른 방에 있는 분들이라도 쉽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처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 2층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갤라우데 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카페테리아입니다. 학생들이 간단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1층과 2층이 쉽게 서로 이제 수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새로운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건물도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인데 모두 복도에서 러비에서 모두 2층과 3층의 사람들과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을 보시면 쉽게 개방된 환경이 얼마나 농인들에게 편안한 곳인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편안한 곳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어는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그 표정을 잘 읽어야 하고 또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어는 바로 3차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앉아서 수어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 그리고 뒷받침대가 좀 더 굉장히 편안하게 뒤로 이제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서로 쉽게 의자를 위치를 바꾸어서 혹은 뒷받침대를 뒤로 밀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동과 근접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복도는 이렇게 날카롭게 사각형으로 이제 코너가 모서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곳은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 훨씬 농인들에게 좋죠.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누군가 올 때 우리 청인들은 대부분 소리를 들으면서 인지를 하지만 이분들은 시각적으로 물론 뭐 진동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둥근 모양의 이제 모퉁이는 보다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보다 넓은 복도를 제공해줘서 충분한 거리 속에서 서로의 수화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명과 또 주변 색깔입니다. 농인분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색깔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주변의 색깔을 우리 이제 피부색과 다른 예를 들어 파란색, 녹색 혹은 빨간색 같은 걸 제공해주면 훨씬 수어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조명도 보다 이제 부드럽게 반사되어 있는 조명을 농인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명의 양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인들은 굉장히 그 자연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한 면을 모두 유리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기숙사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광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제 세 번째 학습 목표, 특수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성취입니다. 학습 성취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일반 교육에서도 중요하고 특수 교육에서도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모든 아동들이 아주 훌륭한 학습자 또 우리가 설정한 그런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장애 아이들도 그 학교 목표 또 각 주에서 또 설정한 그런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학업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학업 성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어떤 평가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것이냐. 물론 아이들의 어떤 교육 목표 또한 개별화되어져 있는 교육 목표를 제공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바로 accommodation과 modification입니다.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업 성취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학업 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가가 바로 accommodation이라면 modification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학습 목표를 수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modification입니다. 그러면 이 학업 성취와 관련돼서 제가 또 좋아하는 카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은 간단하죠. 우리의 목표치는 간단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학업 성취 기준입니다. 그럼 이 성취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모두에게 그냥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여기 처음 보이는 새와 원숭이에게는
너무나 쉬운 과제이지요. 이 친구들은 아마 최고의 점수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나무에 오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코모데이션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학습 목표치인 바로 이 나무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펭귄이나 여기 있는 개나 코끼리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해 준다면 사다리를 타고 걸어서 나무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물론 코끼리에게는 더 크고 튼튼한 나무를 제공해 줘야 되겠지요. 여기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사다리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오르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다른 목표치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항에서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를 새로운 목표치를 제공해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학습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지요. IP 평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고 또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육부 지침은 그랬습니다. 대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가 다시 열리고 나서 평가하도록 이제 평가를 좀 미뤄달라. IP팀에서 결정을 해서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대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아이를 평가해서 IP에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건 코로나 상황과 다른 거지만 오클라호마에서 농교사 자격증을 받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제 평가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농인인 경우는 영어로 되어 있는 필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영어로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오클라호마 이제 주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의회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농인 교사의 경우 물론 이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교육 환경에 근무해야 되는 농인 교사의 경우는 시험을 필기 시험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로 대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가의 기준들을 조금만 바꿔낸다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보다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이분은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기회와 또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래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런 본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훨씬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UDL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개인별로 다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학습 방법이 다르지요. 그들이 개인별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다원적 학습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농인 학생들이 미국 수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농학교 우리 학생들의 과제이지요. 그 학생들이 이제 비디오를 2개를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자기의 주제에 맞게끔 유튜브에 올립니다. 첫 번째 비디오는 단어, 두 번째 비디오는 간단한 어떤 대화의 패턴들을 담아서 비디오를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충주 성심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농인 학생들이 미리 그 비디오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디오를 보고 공부를 하지요.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학생들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만나서 이제 수어로, 미국 수어로 대화도 나누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수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화 패턴을 보고 똑같이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또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간단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길게 진행이 되어져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는 관계이지만 우리 농인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과 만나서 수어를 배우고 또 미국 수어를 배우고 미국 수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통합 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양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연구 기반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만 그것과 덧붙여서 검증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들이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는 앱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은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또 바코드를 스캔해서 물건을 살 때 서로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이제 안경에 장착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음성인식 정보 전달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경우 사회 로봇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그 클루를 읽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만났을 때 또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함의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히려 로봇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함의를 읽어야 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더 편하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중심의 파트너십은 물론 부모님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떤 특수교육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시지요. 그래서 늘 어떤 긍정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번 2021년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그 영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면담 결과로 이제 분류해 놓은 이런 결과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일상의 파괴였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그 일상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거죠. 일어나서 학교로 가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오는 이런 과정이 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욱더 이제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해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회사 경영상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했었고 또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함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서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또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격한 행동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부모님들 또한 그런 어떤 압도된 느낌들을 많이 받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교사와 또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감소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집에서 부모님들과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사들의 어려움, 선생님들이 직면해 있는 힘듦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감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동력을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노동력 또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특수교육 내에서도 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을 좀 더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결정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특수교육, 코로나 이후의 특수교육의 상황들 그리고 좀 큰 범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특수교육의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발표의 부제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Future였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다시 미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결국 제가 말씀드린 어떤 7가지 핵심 요소 또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한국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비교점들이 있겠지만 결국 특수교육의 방향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본적인 이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죠. 이런 기본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봄에 특수교육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났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학교가 모두 이제 폐쇄가 됐었죠. 이거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사시고요. 학생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굉장히 시골 지역에 살고 있었고 온라인 수업도 되지 않았고 또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아이와 사회적인 교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개조해서 사비를 들여서 직접 이 아이를 찾아가서 공부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교육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그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열정과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그분이 활동했던 것 물론 교육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사비를 틀어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실천과 이런 열정들이 결국엔 특수교육을 바꿔내고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또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하는 우리 특수교육의 미래는 바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특수교육의 미래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윤재였습니다.